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지에서 정상석과 안전로프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시립도서관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3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남성은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했습니다.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남성은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했지만 모른 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뾰로롱! 아유, 오늘도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뒤통수가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놀라지 마십시오. 오윤성 교수님보다 형이었습니다. 예. 올해로 우리 나이로 67. 아니, 굳이 그건 그 얘기 할 필요 없습니까? 네, 개인적인 어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모레 칠순이라는 거.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오윤성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네, 형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편의점 알바생들 얘기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이 진상 손님들의 진절머리가 난 한 편의점 직원이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서 화제입니다. 자, 이건데요. 자기 몸에다가 진상 앤드 갑질 5만 원, 선 입금 후 이용 가능, 주기적으로 진상 부리는 놈이 있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 자, 이걸 딱 붙이고 이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진상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요주의 진상 한 명이 있었는데 이걸 보더니 이거 혹시 내 얘기요? 하더니 그냥 얌전히 가게 밖으로 나가더란 겁니다. 자, 역시 어떻게든 해결책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고요. 자, 올해 내일 모레 칠순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꾸벅꾸벅 졸면서도 사반 본다고 TV 앞을 떠나지 않는 우리 할머니한테 한 말씀 부탁해요 하신 오지님. 아이고, 김식원 여사님 들어가서 편히 주무십시오. 자, 냉랭했던 우리 부부 사이 사반 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다 다시 회복됐어요 하신 비우고 다시 채우자님. 어머나 어쩜 좋아, 잘 됐네요. 자, 순댓국집 장사합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유일한 낙이 사반 다시 보기예요 하신 정인서님. 원보영 때문에 안 볼까 하다가 수진이 누나 때문에 봐요 하신 JKL님. 주안나 리님, 짝퉁 신시님, 라스베이거스의 맥 엘더님, 욕쟁이 할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예, 베풀며 살겠다더니입니다. 자, 3년 전 이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해 생명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이은혜, 도망자 이은혜, 공개수배범 이은혜. 자, 어제 전해드렸죠. 그녀의 과거 행적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2002년 3월에 한 방송국에서 방송된 그 어려운 가정에 집을 고쳐주던 그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초등학교 6학년생 이 해맑은 어린이가 바로 어제 전해드렸던 그 공개 수배범 이은혜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기자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예? 네, 20년 전 방송을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당시 이은혜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럼에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는데요. 이은혜는 잠버릇이 심해서 한 방에서 생활하는 부모님께 좀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거나 나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어제 네. 저희가 잠깐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이은혜가 예전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한 게시글 그렇죠. 그것도 지금 막 난립니다 지금. 2020년 3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그 게시글이 지금 이은혜가 쓴 게 아닌가라고 네티즌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거예요. 7명이서 계곡에 놀러를 갔는데 이 배우자가 뛰어내렸는데 사망을 했다.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된 사망 보험금을 받는 외인사가 맞는데 보험회사 자꾸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인터뷰도 하겠다, 제보도 하겠다라는 글을 썼는데 뭔가 지금 그 가평의 익사사고랑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 글 쓴 사람이 이은혜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뭐 이은혜 소재가 파악이 됐다, 뭐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데, 자, 이은혜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자, 지금 정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잘 좀 기억하셨다가 꼭 뭐 인천지검에서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데 인천지검이 아니더라도 그냥 112로 전화하셔서 이은혜 봤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아이 참 현빈 손예진 오늘 품절입니다. 조금 전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건데요.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는 한 호텔에서 결혼식 이 본식을 앞두고 이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입니다.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찍은 것 같은데 사진이 흐릿흐릿하긴 하지만 워낙 뭐 이목구비가 뚜렷한 두 사람이라서 잘 보이시죠? 자, 더 팩트에서 제공한 그림인데 정말 이 세계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손예진 씨 때문에 슬픈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드라마 오늘 39도 마지막 방송이고요. 오늘 결혼 소식까지 전해져서 그런데요. JTBC 드라마 39. 네. 오늘 막방이군요. 네, 원보 선배가 꼭 그 얘기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애사심 발로. 네. 네, 이제 웨딩 화보부터 축가 가수까지 모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장동건 씨가 축사를 했다고 하고요. 가수 거미 씨와 김범수 씨가 축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을 했는데 하객들에게도 보안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진짜 너무 선남선녀 정말. 진짜 보면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냥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지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상상 초월 보행자 사고입니다. 오늘도 황당한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기 밤인데 비까지 내리는 서울의 강변북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데 차로를 이제 살짝 바꾸는데요. 지금 보셨습니까 혹시? 예, 저 그 빨간 원 안에 저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양 변호사님, 요즘 뭐 최근 강변북로에 뭐 횡단보도 생겼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예. 강변북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곳이고 비 오는데 저렇게 어두운 옷까지 입으니까 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저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저 지금 보행자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화장실이 급하다고 상당히 좀 택시 기사분을 졸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분이 마지못해서 이 갓길에 차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갓길이니까 옆에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중간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 보행자가 술에 너무 취했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이게 뭐?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상황이 그럼 어떻게 될까? 운전자는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저런 강변북로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고를 일으켰을 때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 그 사고가 난 차량이 보고도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리라든가 아니면 제동거리라든가 언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참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저걸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피하겠다라는 게 판단이 나와야 경찰에서 판단이 나와야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못 피하죠. 예. 아마 저 상황은 사실 안 보이잖아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자, 오른쪽에 전기 자전거. 지금 뭐
자, 전기자전거가 예, 진짜 이거 뭐 말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직진을 그냥 하고 있어요. 자전거인데 도로로 직진하고 있는데 여성이 인도에서 차도로 그냥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직진이지 약간 그런 근데 느낌이에요. 이제 문제는 차 대 사람 또 자전거 대 사람 사고면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한테 가실이 좀 크다고 매길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전기 자전거는 아니 좀 합니다. 무단횡단인데요. 거기다가 무단횡단이라 할 수 있지만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기도 하고요. 예. 참 앞에 뭔가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나 볼 수 있는 위치였는지 아닌지 확인이 좀 된다면 과실 비율을 따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과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 이어가죠. 진지하게 연락해도 될까? 자, 화면부터 보시죠. 자, 한 여성이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 이 두 사람이 그 당근 거래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 왈, 저 실례되지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문자 드립니다. 진지하게 연락해도 될까요? 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점점점. 팀장님, 실례인 줄 알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실례인지 알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27일 날 올라온 내용인데요.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당근 거래를 해가지고 그 포켓몬 스티커 아시죠? 예? 포켓몬 스티커. 예. 지금 발음이 조금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포켓몬 스티커를 그 오후 4시에 만나서 식거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8시간 뒤인 밤 11시 50 몇 분경에 저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와서 쉽게 얘기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 만나고 싶다 했는데 저게 선남 선녀면 괜찮은데 이 여성분이 보기에는 그분의 나이를 보니까 한 40이 넘어 보이는데 나는 21살이다. 너무 불쾌하다는 얘기인데 이 남성분이 자기가 브루스 윌리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브루스 윌리스는 내가 알기로는 20살 넘은 사람하고 결혼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아닌 사람이 신청하니까 여성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던 거예요. 일단 거래는 거래고 팀장님 그런 걸 말씀 행동하면 안 중에 됩니다. 죄송한데 네. 뭐 40대라고 20대 여성 만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 20대 여성이 만나는 건 그런데 관계는 저렇게 연락하는 건 안 되죠. 아니죠. 예, 그래서 예. 밤늦게 연락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분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브루스 윌리스가 아닙니다. 네. 뭐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 중고 거래 할 때는 그것만 하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말도 안 나와. 5번째 픽 이어가죠. 브루스 윌리스요? 이거 알고 알고 그러신 거죠, 이거?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참. 자, 브루스 윌리스의 은퇴 선언. 충격적입니다. 사진 보시죠. 자, 브루스 윌리스 전 부인 데미 무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인데요. 글을 보면 브루스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어왔고 최근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 이것이 그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기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건데, 자, 이수진 기자는 모를 겁니다. 80년대 후반 이 블루문 특급이라는 미드, 그리고 이후에 이 단성사에서 개봉했던 다이하드. 이거는 진짜 엄청났어요. 예? 그 브루스 윌리스가 지금 저렇게 된답니다. 예? 일단 가족들은 실어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어증은 이제 뇌졸중이나 머리 부상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해서 뇌종양이나 퇴행성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진짜 집에 가서 다이아드 다시 보고 싶네요. 자, 그렇군요. 사반 가족 임춘신 님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인형 이벤트에서 떨어진 뒤로 신랑 김정호 씨가 광고만 나오면 당신 인형도 안 주는 방송 뭐하러 자꾸 봐 하면서 자꾸 채널을 돌린다라고 말이죠. 자, 김 선생님, 거실 TV 건들지 마시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아셨죠? 소개할게. 운동화보다 편한 플라이하이크. 보다 좋아진 플라이하이크. 쿠셔닝은 더 풍부해지고 추진력은 더 강해졌으니까 잘 나간다. 플라이하이크 K2. 나 흔들려. 잡아줄게. 네 발목. 붐 프레임으로 발목 흔들림을 잡아주니까 어떤 길도 편안하게. 퀀텀 네오 하이크. 아이더.
수락산과 불암산 등지에서 정상석과 안전로프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야, 이거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이게 다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에 정상석이 사라졌는데요. 저희가 그 정상석이 사라지는 산의 화면을 산을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예. 아, 보여주시죠. 예. 네. 일단 수락산에선 국사봉, 그리고 도솔봉, 도정봉, 주봉에서 돌이 사라졌고요. 불암산 애기봉에서도 정상석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면서 20대 남성이 저지른 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막 도대체 이게 뭐지 싶었잖아요. 자, 관련해서 등산객들의 얘기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실제로 보니까 더 하나죠. 10년 이상 있던 건데 그걸 가져가는 그런 몰착시킨 게 어딨어요. 정상석도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확인하러 왔어요. 나쁜 놈들이. 사원에 불만이 있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속이 상해갖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다행히 저기 나무에 부딪히면서 아마 저기에 걸렸던 것 같아요. 수락산에 뭔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양 변호사님, 근데 이제 산에는 CCTV가 없으니까 이거 찾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큰 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까? 혹시 다른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려 2개 경찰서에서 동원이 돼서 이걸 또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하게 목격담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 목격담이 참 신기하게 굉장히 밝은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산에 올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커다란 쇠지렛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딱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 범인을 추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격자들 얘기도 직접 한번 듣고 가시죠. 20대 후반, 30대 정도 남자고 그냥 뭐 등산복 차림이었고 배낭에 이렇게 그 쇠 지렛대 막대를 들고 있었다. 이 정도로 지금 제보가 됐어요. 뭐 노란 머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게 쇠 지렛대를 가지고 저걸로. 그렇죠. 아하. 저거를 들고 등산하는 사람은 잘 없죠. 없죠. 등산할 때는 뭐 다른 어떤 도구는 필요한데 저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른말 못보비, 쇠 지렛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인데요. 머리가 노란 머리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산을 했다가 무심코 정상석을 보고 한번 밀어봤는데 움직거렸다고 합니다. 아, 움직이길래 잘 됐다 싶어서 쇠 지렛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훼손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힘의 희열. 아하, 이게 무슨 소리죠? 그렇습니다. 내 힘의 힘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그 그러니까 정상석을 내려뜨리면서 보니까는 그게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는 거 보고 쾌감을 느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두더지를 때리든지 펀치볼을 때리면 되는데 왜 정상에 있는 비석을 내립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은 의정부서하고 그 남양주 북부서가 같이 수사를 했는데 남양주 북부서에서 탐문수 하다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참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범인을 잡았는데 제가 의정부를 빼놓고 남양주 북부서 형사팀 나한테 연락하면 또 이분도 피자 한 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우리 열심히 잘해가지고 팀장님이 너무 이 유행어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면 뭐 치킨을 드려요? 예? 그건 안 되잖아요. 뭐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네네. 아, 이게 말이죠. 약간 좀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오윤성 교수님이 그때 코멘트를 하신 게 있었는데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걸 거다라고 딱 하셨는데 지금 힘의 희열을 느꼈다니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힘을 이제 남아도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약한 곳, 즉 말하자면은 골목에 서 있는 차에 서 있는 사이드 미러를 부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으면 옛날에 많았어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통을 발로
뻥 쳐놨습니까? 그럼 쭉 날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화나니까 주먹으로 때립니다. 근데 그분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다치죠. 그렇게 자기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힘을 아끼시고 다른 물건에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두더지를 때린다든지 펀치볼을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저렇게 비석을 그 정상석을 내버린다든지 뭐 쓰레기통을 찬다든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마침 또 내일이 이제 만우절이지 않습니까, 양 변호사님. 근데 보통 만우절 그 단골이 뭐냐면 울산바위 밀어서 떨어뜨렸다. 아니 이게 이 사람도 자기가 정상석을 했더니 움직이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생각도 나는데 아무튼 이 남성 다른 등산인들에 대한 뭐 불만 표시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그 남성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등산하러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굉장히 건전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뭐 산에 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가 싶었는데 다른 등산객들이 와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울산바위 자기가 굴러떨었다는 그런 얘기처럼 애가 말이야 여기 정상석 내가 세운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허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나 스트레스 받으러 풀러 왔는데 저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를 주네? 라고 하면서 산 위에는 사실 뭐 우리 김우배 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도 없고 뭐 걷어 찰 것도 없는데 괜히 어쩌다가 왜 그 생각을 했는데 정상석을 굴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굴어가니까 거기서 또 스트레스가 풀리더라는 거죠. 좀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 분노를 해소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박 변호사님. 근데 저는 뭐 정상석 뽑아내고 이러는 거야. 뭐 그게 뭐 안전에 직결되는 뭐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자, 아니죠. 그런데 안전 로프도 끊었어요, 이 사람.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로프를 끊는 게 문제가 되지만 그걸로 사고가 예견되거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타인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거나 손상시켰을 때 뭐 재물 손괴죄라든지 절도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문제는 지금 수락산 정상석들은 소유권자가 애매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절도죄가 되긴 좀 어렵고 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불암산의 애기봉 정상석은 이거 남양주시 거거든요.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공용물건 손상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행동 자체도 되게 위험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재산적인 어떤 손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처벌이 좀 입건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봤더니 뭐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판결을 한다면서 그냥 이게 차라리 이 법원이 저 뽑아낸 정상석을 원래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가능합니다. 미국 같으면요. 우리는 그런 건 하지 못하는데 들고 가가지고 혼자서 정말 애를 먹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60대 남성이 시립 도서관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장실에서 비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군산 시립도서관에서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60대 남성이 도서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8살 초등학생 아이를 때린 겁니다. 초등학생이 비명을 지르자 직원들이 달려와서 남성을 제압했고 그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았다고 합니다. 저 60대 남성을 제압한 저 도서관 청원경찰분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그 당시에 그 나이 드신 분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그분을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1층 화장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있어요. 막 비명소리 나더라고. 놀래가지고 막 급히 쫓아갔죠. 보니까 아이가 막 사색을 떨면서 막 우울해가면서 막 저 아저씨 때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잡아가지고 그 경찰분 올 때까지 쫙 웃었죠. 왜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좀 이유가 뭐 폭행이든 뭐든 간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좀 놀랍게도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60대 남성인데 아이 초등학생하고
전혀 관계성도 없고 다만 얘기에 따르면 술에 좀 취했다 그래요. 남성이 술에 좀 취했었고 또 이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 술을 취한 사람이 도서관을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폭행할 이유도 없고 도서관에 갈 이유도 없는데 도서관에 가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한테 폭행을 지금 가한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8살짜리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맥락이 있어야지 이게 아이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맞으면서도. 맥락도 전혀 없고 8살 초등학생 저학년이면 애기예요, 진짜. 그럼요. 애기예요. 그럼요. 그리고 어른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고 그리고 폭행도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한 겁니다. 아이 얼굴 상처 났고요. 이가 흔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아이 커가면서 이제 화장실에 혼자 있다가 어른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준 거예요. 예. 자, 일단 뭐 아까 박 변호사님이 이 남성이 지금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뭐 그냥 술김에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자, 팀장님, 솔직히 저 사람이 저렇게 술 먹고 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팀장님이 있었다. 그럼 못 그러죠. 그럼 그냥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술 취한 사람이 지금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뭐 치정이라든지 어떤 원한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대가 안 돼요. 이건 싸운다 하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떤 이분이 술 취해서 분풀이를 한 거로 보이는데요. 어떻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분의 주거지가 확인되니까는 일단 귀가를 시켰습니다. 귀가를 시켰다고요? 요즘은 현행범 체포할 때 주거지가 확인되면은 체포를 잘 안 하거든요. 유치장 같은 데서 뭐 하룻밤 재우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추가로 출두 요구서를 해서 출두 안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다음에 조사할 수는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보냈기 때문에 아마 출두 요청하면 나올 겁니다. 주거지 아니까. 만약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필히 조사해가지고 어린아이 때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팀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은 그 누리꾼들이 지적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귀가를 시켰다고? 그렇죠. 좀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술에 취했기도 하고 묻지마 폭행이 지금 된 상황인데 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또 제2차 가해라든지 범죄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짚어볼게요. 전북 정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요? 네, 이 남성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모두 비상이라고 합니다. 5, 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놀래키는데요. 상의를 제대로 입지 않고 가슴을 내보이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학교에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 문자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학부모들한테 저런 문자를 학교에서 보냈다는 건데,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또 뭡니까 또? 진짜. 이게 이제 노출증으로 보이거든요. 노출증 보이고 이제 이게 뭐 속칭 바바리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겉옷은 있는데 속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일정 그 부위를 보여줌으로써 그 쾌락을 얻는 그런 노출증으로 보이고 이 사실은 이게 범죄이긴 한데 공연음란죄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범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 상당히 경한 범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유형의 범죄이기도 하고요. 뭐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금 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바바리맨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양 변호사님, 이게 그렇게 희화화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대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 40년 전에 자기가 여고생 시절에 봤던 걸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게다가 저도 이 사안은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이 남성이 다니고 있는 게 초등학교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물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심각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 정신적인 피해나 충격 같은 거,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런지를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위험하고, 또 이게 공연음란죄 자체만으로는 큰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네. 그다음에 더 큰 행동하고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할 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경찰 그리고 학교에서도 주변의 학교 학부모들에게 이런 남성이 있다라는 것을 문자로 알려드리고 또 빨리 검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진짜 이게 사건 반장에서 아무리 정말 이 경각심을 고취시켜도 이 전 여자친구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는 사건 또 있었어요. 네, 이게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30대 남성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입니다. 집 안으로 침입을 해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고요. 그리고 렌터카로 끌고 가서 몸을 결박했고 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돼지 껍데기로 연습. 자, 돼지 껍데기로 뭘 연습을 했다는 건지 백다 아나운서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알고 보니 이 남성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게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날은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였는데요. 전 여자친구의 고소 소식에 앙심을 품은 남성은 사전에 준비해둔 렌터카로 전 여자친구를 끌고 간 뒤 청테이프 등으로 온몸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껍데기를 사서 흉기 쓰는 법을 연습했다면서 이렇게 황당한 말들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남성. 과연 재판부는 남성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자를 고소를 했더니 야, 너 나 고소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저런 짓을 벌였다는 건데 지금 뭐 체크포인트로도 저희가 꼭 골라봤지만 양 변호사님 세상에 돼지 껍데기를 가지고 참 제가 말로 표현은 않겠습니다만 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이제 뭐 어떤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 무술에 쓰이는 과거의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사람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지를 사람으로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돼지 껍데기 같은 걸로 그 테스트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남성이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니까 그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서 한다는 얘기가 나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 해칠 수 있는지 연습했다. 그리고 돼지 껍데기로도 해보고 이불에도 연습을 해줬다. 그리고 기왕에 감옥 갈 거 매스컴에 한번 크게 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걸. 근데 이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유튜브가 있다는 것도 모를 뿐더러 모르겠죠. 아마 이런 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건물 인근으로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방금 그 말씨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예, 그거 다시 한 번만. 예. 자, 보세요. 돼지 껍데기 얘기도 하지만 그 두 번째. 어차피 나 감방에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1월 벌어진 범행입니다. 자, 지난해 11월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김병찬, 누구,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진짜 이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줄줄이 계속되던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이런 짓을 했어요. 응? 돼지 껍데기 얘기까지 하면서. 야, 이게 팀장님, 저는 이자가 잡혔으니 망정이지 이 큰 사달이 나기 전에 안 잡혔으면 여성분이 크나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복 범죄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양 변호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돼지 껍데기 콜라겐이 많아요. 구워 먹으려는 건데 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달들이 죄송합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칼을 연습할 때 돼지 껍데기를 좀 이렇게 찔렀거든요. 그리고 외과의들이 아마 돼지 껍데기에다가 봉합수술이라든지 한다는 거 말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걸 이 사람이 봤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 말 하면서 여자를 겁을 줬기 때문에 자기 과시도 있고 여자를 협박하기 위해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이 크게 나겠다? 이 과대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찍 잡았으니까 망정이지 좀 더 늦게 됐으면 여자가 큰 피해 극단적으로 피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지인의 재빠른 신고로
붙잡혔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지금 우리 김은배 팀장이 약간 설명을 했는데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난해 2020년 11월 달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했던 다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한테 신체를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협박을 했다가 좀 더 가능하면 접촉을 하고 접촉 후엔 더 나가고 강력범죄로 그 단계에서 지금 신고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자가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요. 그 협박을 하면서 한 명 죽이는 게 어렵지 2명부터는 쉬워. 이렇게도 협박을 했대요. 저는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아직 경찰이 뭐 이 여죄가 있는지를 더 알아서 뭐 추궁을 하고 있겠지만 과연 진짜 이 말의 맥락이 물론 허풍일 수도 있는데 한 명을 죽이는 게 어렵지 2명은 쉽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했다는 얘기인 것도 같잖아요. 이 맥락상. 아무튼 좀 그렇고. 자, 그렇다면 경찰은 일단 이자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다양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6개 정도입니다. 살인 예비, 보복 감금, 보복 협박, 주거 침입, 폭행,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부터 10까지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네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인 예비를 적용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부 보기에는 정말로 뭔가 준비를 했다라고 사실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람 해칠 거야 한 정도가 아니라 예행 연습이 됐든 뭐가 됐든 준비했다는 거고요. 얼마나 피해자가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아까 지금 그 전에도 협박을 한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범 기간이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실제 범죄로 처벌받고 복역을 하고 나온 지 3년이 안 지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전 여자친구 지인까지 폭행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 중에는. 그러니까 정말 죄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형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돼지 껍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언급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협박을 할 때에 돼지 껍데기로 뭐 연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자기는 그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말 안 했다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돼지 껍데기 말한 것 자체가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여자를 협박하기 위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말을 배제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징역 4년에 대해서 또 이제 진짜 꽂히셨어요. 좀 자, 약하다고 또 하실 것 제가 같아요.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인간 다음 월드컵은 나와서 보겠다. 참 좋은 날. 딱 이렇게 4년, 월드컵이 4년 주기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은 못 볼지라도 다음 월드컵은 나와서 볼 거다. 이러니까 딱 진짜 저는 와닿더라고요. 와닿는 부분인데 뭐 저는 이제 법조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행위만큼 결과 책임을 좀 져야 되거든요. 예컨대 살인의 예비입니다. 살인 예비죄는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사형도 가능하고 무기징역 5년 이상인데 예비 음모죄는 10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형이 낮다고 봐야 되고 충분히 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알 수 있지만 했던 게 지금 사실은 뭐 보복해서 했던 부분, 감금했던 부분, 협박했던 부분 이런 결과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는 그거 따져서 4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출소하거나 할 때 이런 어떤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교도 행정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잘 좀 감시하거나 해야 될 아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걱정돼.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남성은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했지만 모른 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저희가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간병 살인,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뭐 그런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때 방송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우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참 생각할 지점이 이래저래 많은
얘기였는데 먼저 좀 다시 우리 이 기자가 뭐 정리를 해주시죠. 네,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단둘이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입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퇴원을 시키고 또 혼자 간병을 했는데 퇴원 다음 날부터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일주일 뒤부터는 아예 굶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한 지 약 2주 뒤에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인 2020년 9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버지가 50대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었죠. 상태가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에 온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음식도 이제 코로 넣는 거 있잖아요. 호스로 넣었었고 그리고 대소변도 받아 처리해야 되는데 남자로서 하기 좀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한 9월 13일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병원 입원했는데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와서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삼촌이 있었어요. 삼촌한테 얘기를 했더니 삼촌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정산하는 바람에 겨우 퇴원을 하게 됐던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런데 병원에서는 말이죠. 아이, 청년 이렇게 퇴원하면 아버지 위험하셔 하면서 막 만류를 했었잖아요. 그때 지난해 11월 방송할 때 우리 또 양 변호사님이 같이 또 이 문제를 얘기하셨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조금 보다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에서는 당연히 만류를 하죠. 그런데 청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퇴원을 해서 내가 이제 돌봐드리겠다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 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찌감치 이혼을 한 바람에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가친지도 딱히 가까이 지내는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지 삼촌이 평소에는 왕래가 별로 없었던 삼촌인데 그래도 형이니까 병원비까지는 퇴원할 때까지 지급을 해줬는데 경제적으로 이 삼촌도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도 이제 이 집안에서 가정불화가 생겼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숙모가 알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으로서는 도움의 손길을 뻗칠 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려고 휴학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군대도 입대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엄마가 말이죠. 이 청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 하고 엄마가 외출을 했는데 그 뒤로 엄마를 못 봤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가출을 한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혼자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퇴원을 만류하는 의사의 이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박 변호사님. 네, 4월 날짜를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23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사망한 게 5월 8일인데 2주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초기 1주 정도는 지금 말한 것처럼 콧줄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주기도 하고 이게 욕창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을 계속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2시간마다 이제 체의를 바꿔주기도 하고 본인이 간병 노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22살짜리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5월 1일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도저히 어렵다라고 본인이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더 이상 내가 돌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고 그때부터 약이나 음식이나 물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5월 8일 날 이제 시신을 발견이 되는데 영양실조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발견될 때 당시 몸무게가 39kg 정도 아주 기아인 상태에서 뭐 먹지를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 살인죄 등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자, 5월 8일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의 죽음을 112에 신고를 해요. 5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112로 신고를 했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간병 살인을 한 게 됐던 거죠. 자, 그럼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들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야, 22살 청년이면 세상에 자기가 무슨 일용직 무슨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아버지 부양을 하면 되지. 너 왜 팀장님, 그게 아니었잖아요. 쉽지 않았죠. 아버님이 지금 저 노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었고,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편의점에서 한 10시간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 돈이 떨리고 하니까 삼촌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뭐 생활비가 월급이 15일 날인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고, 또 그리고 정 안 되니까 나중에 2만 원이라도 빌려달라면 안 될까,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2만 원까지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이 없던 거죠. 그리고 집주인한테 버는 건 가슴이 더 아픈데, 월세가 30만 원인데 3개월을 빌려서 90만 원이 밀린 거예요. 그러면 구해 주어서 갚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한테 10만 원을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 30만 원, 90만 원에서 10만 원 보태면 100만 원이니까 그 10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태, 경제적으로 공평한 상태인데, 이런 청년을 주변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자, 결국 저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숨지도록 일단 외견상으로 방치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제 아들은 아픈 아버지를 감당할 경제력도 또 능력도 없다는 건데요. 아들은 수사 과정에서 2시간마다 아버지의 자서를 바꿔줘야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중간에 아버지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를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씩 먹을 걸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아예 음식을 안 준 거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들어오지 말아라. 예. 저게 누구의 얘기냐면요, 아버지의 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부르기 전에는 아들아 방에 들어오지 마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질 수 있냐면, 만약에 저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면 이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자살 방조 쪽으로 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더 이상 뭐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끔 하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내가 그냥 마지못해 따랐다라는 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게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조금 뭐 왔다 갔다 했다고는 하지만 태어날 무렵부터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청년이 청년이 먼저 그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아버지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던 사실도 좀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 예. 또 뭐 또 바깥에 뭐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 청년이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해친 건 맞다. 다만 너무 경제 능력도 없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고려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고, 아들은 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참을 또 울었대요. 그 후에 아버지 방에 이 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외부의 도움 없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맞은편 자기 방에서 울며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됐든 법은 법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형을 확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해 11월 이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정말 각계에서 탄원이 쏟아졌고, 심지어 뭐 당시 대선 어떤 후보는 이 청년에게 직접 이메일도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법의 적용의 문제죠. 치사가 될 수 있냐, 과실로 죽게 만들었냐, 뭐 과실치사 같은 게 된다면 형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고의로 죽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실인 거는 뭐냐면 인식은 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또 근데 인식을 하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알면서도 의혹했을 때 우리가 소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 이상이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죽을 수 있고 죽어도 상관없고 받아들이겠다. 그런 걸 우리 미필적 고의를 하는데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가 되고요. 특히 아버지를 살인을 한 거예요. 존속 살해죄가 성립합니다. 존속 살해죄는 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최하한이 7년입니다. 우리가 장량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판사가 보고 너무 좀 안타깝구나. 그래서 장량 감경을 하면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줄여도 3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인 다음에 4년을 선고한 거고요. 집행유예가 되려면 3년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마지막으로요. 어떤 교수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 기고를 했는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이거에 따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 청년의 간병 살인은 강요된 행위로 해석해서 책임 조각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법원이 좀 큰 얘기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의 법원이 그런 어떤 용서해주는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저도 교수님이 그걸 딱 옳다는 게 아니라 저런 부분도 따져볼 수 있냐라는 주장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경우에 사건에 해당한다까지는 판단을 많이 하고 이론도 많이 쌓이는데 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많이 약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이 사건도 그런 법원도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운전 중인 한 유튜버가 평소 갈등을 빚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찾아가며 온라인 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 이 남성을 찾아가 무릎 꿇려 사과하게 만들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지켜본 50대 남성, 흉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유튜버가 50대 남성에게 달려들자 이 남성은 흉기를 꺼냈고 결국 흉기에 찔린 건 선전포고를 했던 유튜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잔혹한 장면들이 유튜브를 타고 고스란히 생중계되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에서는 생중계돼버린 유튜버 현피 사건을 다룹니다. 이 현피 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진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이 현피 뜬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부터 좀 따져보죠. 자, 지금 이 방금 소개한 그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 보시면 운전을 하면서 한 남성이 목동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 50대 남성을 때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50대 남성이 방송을 보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유튜버가 손과 배를 다쳤고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칼을 휘두른 50대 남성은 양천경찰서에 붙잡혀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튜버하고 저 쫓아가 50대 남성하고 둘이 무슨 관계인 거예요? 약간은 아는 사이입니다. 두 사람 다 이전에 만난 적이 있고요. 둘 다 유튜버로 알려져 있고 이 50대 남성이 이 방송에서 아마 이 10대 젊은 사람한테 가족들을 욕을 좀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한판 붙자. 만나 싸우자. 라고 하면서 이 남성 집까지 가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다친 사람은 형한테 2대 맞고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해 너 세게 때려. 정작 그 사람이 맞았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내가 이제 선전포고를 가는데 도전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기가 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그 남성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때리러 와 하니까 본인이 힘이 약했는지 흉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놓은 사람을 흉기로 휘두른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격투기 선수들도 아닌데도 싸우면 안 됩니다만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 장면을 참
생중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하러 갔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생중계가 됐던 거예요. 유튜브를 뭐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나 드라마에도 요즘은 나오죠. 유튜브 한다면서 왜 카메라 손에 들고 자기가 스스로 찍으면서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런 식으로 방송을 계속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저 차 안에 카메라를 켜두고서 설치를 해놓고 만나러 갔는데 이게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던 분들은 뭐야 이게 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놀란 분들도 계셨겠지만 팀장님, 네. 그러니까 유튜버니까 네네. 아이 또 설정 또 자기들끼리 또 저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실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 유튜버들이 사실은 서로 짜고 나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반 싸움일 경우인데 지금 흉기를 휘두를 정도면 배라든지 가슴 다칠 정도라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살인 미수를 했다고 한다면 좀 강하게 휘두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상한 분도 계시지만 일단 싸움이 격해지고 흉기를 휘두른 거 보면 놀랐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뭐 한두 대 때려가지고 코피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흉기하고도 틀리거든요. 흉기를 들으면 너무나 사람들이 공포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걸 영상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야, 참. 아니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어요, 이 기자? 네, 이제 흉기를 준비하고 휘두른 50대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다만 사건 당시에 때리러 간다 이렇게 방송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때리겠다, 무릎 꿇리겠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 협박 등의 혐의가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이 유튜버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피 뜬다 뭐 이런 신조어입니다. 이게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2000년에 이미 그 기사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현피란 말을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데요. 현실 그리고 PK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어 킬.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싸우게 되면 인터넷 주고받고 막 싸우는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현실 만나서 직접 싸우자.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인 거죠. 직접 온라인이 아니고 현실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를 줄여서 현피라고 부르는데 현피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입건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피라는 게 정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유튜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를 걸고 나랑 한판 붙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지난해 10월에는 여자들끼리 전화로 싸움이 붙으니까 그 여성들의 남자친구들이 만나서 흉기 휘둘러면서 싸운 적이 있었고 전역한 후에 군대 후임이 전역한 고참한테 현피 뜨자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실은 뭐 저도 좀 고시공부에서 게임도 좀 좋아했었고요. 아 맞다. 뭐 얘기하기는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그 얘기 됩니까? 예. 뭐 괴물 소리 나고 이런 게임들 했는데 이 온라인 게임이 그때 그래서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많이 했었는데 게임을 했다는 게 그걸 아니라 하다가 자신의 인격을 그게 좀 투영을 하거든요. 채팅창에서 하다가 화가 나서 내가 여기 온라인에서 내가 졌지만 실제로 당신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싸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옛날입니다. 지금부터 20년 훨씬 전인데 그때부터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서 이렇게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게임 하면서 현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실제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사고냐면 30대하고 20대가 결국 시비 끝에 살해를 했는데요. 이게 그런 게임입니다. 이거는 같이 그룹 지어가면서 사냥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때리면서 뭐 무기 얻고 같은 편끼리. 근데 니는 왜 못하냐? 난 잘하는데. 이런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이 뭐 친한 관계도 아니고 게임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실제로 만나서 너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시비에 붙어가지고 흉기로 이 30대가 20대를 찔렀는데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게임하고 현실하고 분간이 안 돼가지고 그 시비 끝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이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둘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게임에서 만났는데 채팅상에서 한 4일 동안을 계속 싸웠어요. 온라인상에서 또 만나서 또 말싸움이 또 붙었나 봐요. 상대방이 그 채팅방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보냈대요. 상대방이 이제 칼을 손목에다가 숨겨서 나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신랑이 좀 하다가 남자가 결국에는 칼을 빼서 찔렀다고. 아휴, 진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튼 저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라고 했고요. 유족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범행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데 형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15년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앞서 뭐 박 변호사님 얘기한 그 롤플레잉 게임, 그러니까 팀을 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보편화되면서부터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유튜브까지. 예. 이게 뭐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이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원래 여기 나오셔야 될 하시는 오윤성 교수님이 또 말씀을 남겨주신 게 있어요. 예. 이런 현상이 이제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상세계하고 현실하고 이제 혼돈이 갈 정도로까지 게임 속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몰입한다. 여기까지는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통은 이렇게 뭐 화가 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차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그렇죠. 좀 식잖아요, 그렇죠. 화가. 근데 이 과몰입한 사람들 중에는요, 점점 더 그게 더 강도가 강해지고 실제로 현실에서 만나면 더 폭발을 지경까지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좀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님 네. 그 고시 공부하실 때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예. 하시진 않았죠, 현피를? 현피는 하려고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긴 하면 너무 얄밉게 굴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질 것 같기도 하고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옛날 일이기도 하고요. 뭐 그것 때문에 뭐 고시도 몇 번 좀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폴란드로 가보시죠. 이건 난장판이네요. 네, 어느 가정집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닥 장판이 뜯어져 있고 소파 위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무언가가 슬리퍼도 물어뜯은 흔적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집이 완전 난장판입니다. 누가 이런 거예요, 이거? 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주인공, 바로 벽 뒤에서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데요. 허다라는 이름의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라는 개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견주가 반려견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강아지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눈치만 볼 거면서 왜 저렇게 사고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저걸 찍고 있는 견주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재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아니고 약간 정신을 놓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저 사람 성격 좋다. 저 고양이들이 보통 이걸 막 많이 긁어요. 네, 맞아요. 발톱 때문에. 네. 이놈의 새끼 막 저는 막 혼을 내거든요. 막.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다음 픽 영국으로 이어갑니다. 동물인가요? 네,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어느 가정집 울타리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울타리 밑에 무언가가 끼어 있습니다. 뭐야? 네, 동물의 엉덩이 같은데요. 영상을 촬영한 건 54살 스티븐 메이스 씨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저렇게 동물이 울타리 밑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스 씨가 울타리 나무 판자를 잡아서 당기자 이 동물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이 동물 다름 아닌 사슴이었습니다. 아니, 사슴이 왜 저기 있어요? 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먹이를 찾으러 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슴이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몸이 끼인 듯해 보이는데요. 메이스 씨가 사슴의 몸통을 잡고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보려고 하지만 사슴이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슴을 잡는 걸 포기한 메이스 씨. 결국 이 나무 판자를 손으로 열어주자 사슴이 곧장 울타리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슴이 다치지 저기 않고 간다. 무사히 빠져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니 어쩌다 또 저기를 들어갔을까?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어느 미용실입니다. 실내인데요. 갑자기 노란색 불빛 보이시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자동차 한 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자동차가 미용실 외벽을 뚫고 안으로 돌진한 건데, 자, 자동차가 미용실 집기를 들이받으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남성 정말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굉장히 많이 놀랬겠죠. 예. 예. 별로 놀란 표정이 아닌데요? 넋을 잃은 걸까요? 넋을 잃었구나. 예. 아. 당시 차를 타고 있었던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운전자 상태가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행히 미용실 내부에 저남성 지하고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미용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파손이 됐고 운전자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엑셀을 저희가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 교통사고 영상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셨을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원칙적으로 판례보다는 아직까지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거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게 뭐 껴있을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운전은.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뭐죠? 저기 어느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카우보이 모자를 쓴 소년이 걸어 들어오고 있죠. 16살의 라일리 리언이라는 소년입니다. 소년이요? 예. 체격이 16살 맞습니다. 예, 진짜요? 네, 무슨 일인지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자동차 키를 전내받은 거고요. 저게 15,000달러짜리 수표, 우리 돈으로 한 1,800만 원이 적힌 수표를 저렇게 크게 확대해서 인쇄를 한 겁니다. 수표를 건네받은 겁니다. 로또, 저기 뭐예요, 이거? 자, 저 토네이도 보시죠? 예. 저 안에 소년이 있었던 겁니다. 방금 그 친구가요? 예. 저 픽업 트럭이 저 회오리 바람에 밀려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기적처럼 제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토네이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저 픽업 트럭을 리언이 몰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예,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트럭은 심하게 파손이 됐고요. 근데 이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영상을 본 자동차 회사에서 소년을 수소문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뭐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예, 감사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본 대리점 부사장과 아이가 그 상황에 살아난 것에 매우 감동했다면서 저 트럭이 무려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00만 원이 넘는 신형 픽업 트럭을 줬고요. 거기에 더해서 1,800만 원이 적힌 수표까지 선물을 한 겁니다. 차도 주고 돈도 주고. 관리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차와 현금을 선물받은 소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mazing truck. Thank you to Randall again. He made this possible for me and my family. I'm very grateful for everyone that helped me out through this moment. 아니 근데 예. 저렇게 토네이도 안에서 차가 굴렀으면 다쳤을 것 같은데. 다쳤습니다. 저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네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건강보험 개인적으로 가입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예. 다행히 이 소식을 들은 리언의 고등학교 교사 중 한 명이 모금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리언이 그 수술에도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이건 뭘까요? 네, 어느 학교 식당인데요. 점심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한 소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명치 부근을 손으로 치면서 동동 구르기 시작하는데요. 왜 저래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서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 대체 교사가 소년의 등 뒤로 다가가더니 양팔로 소년의 복부를 감싸 안고 누르기 시작합니다. 소년에게 하인리히법 응급처치를 한 건데요. 교사가 소년의 복부를 여러 번 누르자 음식 조각이 빠져나왔고 마침내 숨을 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pick up my corn dog to eat and like halfway through I take a little bit too big of a bite and then I start to choke. And I turned him around to see if he was responsive and the color came back into his face and he started talking and then I knew like everything was fine.
정말 대처를 잘한 건데 이 대리교사가 간호사 어머니와 경찰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처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교사가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가 교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팀장님도 저런 응급처치법 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기본적인 거는 이제 경찰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실무 교육상 배우기 때문에 저분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했네요. 압박을 하게 되면 공기가 배출되니까 그 뒤에서 빠져나오죠. 잘하신 겁니다. 저분도 피자 한 판. 네. 자, 마지막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 유행어, 진짜. 예. 이번엔 뭐죠? 네, 한 남성이 머리에 헬멧을 쓰고 몸에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비행기 엔진처럼 보이는 뭔가가 달려 있는데요. 날아간다. 네, 갑자기 손에 달린 엔진에서 시뻘건 불길이 나오더니 남성이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이라고 하지만 실제 아이언맨은 아니고요. 예, 아니겠죠. 한 스타트업 업체가 개발한 제트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고 있는 이게 겁니다. 가능하구나. 네, 이 수트에는 양손에 4개, 등에 1개 엔진이 달려 있는데요. 최대 10분간 날 수가 있고요. 시속 136km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상용화되면 무궁무진하겠어요, 쓰임새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구급대원용으로 개발이 돼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을 오르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발견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가서 구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트 업체 측이 올 여름쯤에 산에서의 구조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오늘도 사연 전해드려야 되죠. 오늘 사연은 사반 가족 임동현 님이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시죠. 공주님 둘이 TV 앞에 모여 있습니다. 평일 6시만 되면 엄마 사건반장에 하고 주말에도 엄마 사건반장 왜 안 봐? 하는 우리 이쁜 딸들. 경남 밀양에 사는 서다솜 다빈 자매가 사건반장에 꼭 나오고 싶다고 합니다. 예쁘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쁘다고 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달려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